네, 어제 국내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2,383명 발생을 했습니다. 일요일 기준으로 볼 때 가장 많은 숫자가 나왔습니다. 자, 주말 휴일 검사 건수 감소하는데도 이틀 연속 2,000명대 기록하면서 비수도권에서도 확산세가 빠르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네, 이런 가운데 12세에서 17세 소아청소년과 임신부 접종이 포함된 4분기 백신 접종 계획이 오후에 발표되는데요. 관련 내용들 최재욱 고려대 의대 예방의학과 교수 오창석 시사평론가와 함께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예. 최근에 연휴 때 3,000명이 하루 넘었었잖아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깜짝 놀란 경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이후에 계속 2,000명대는 유지되고 있는 상황. 왜 이렇게 많이 갑자기 확진자가 저희 생각에는 갑자기 늘었지 이런 생각이 드는데 왜 그랬을까요? 예, 뭐 크게 작은 것도 큰 것까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추석 연휴 이전부터 수도권 지역으로 꾸준히 늘고 있던 확산세 부분이 추석 연휴로 인해서 대면 접촉과 이동이 많아지면서 이것이 본격적으로 확산되는 그런 양상을 보이고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고요. 예. 연휴로 인한 그 확산, 전국적 확산은 이제 이번 주에 그 효과가 나오기 때문에 얼마나 많이 확산되는지 들여다볼 수 있게 될 것 같습니다. 전주 대비해서 거의 50% 가까이 증가했습니다. 예. 그래서 확산세는 이제 본격적으로 진행이 됐는데 이 부분이 유행으로까지 번질 것이냐 아니면은 또 다소 증가한 상황으로 정체될 것이냐 여부는 이제 이번 주에 달렸다고 볼 수 있고요. 네. 크게 봐서는 이제 백신 접종과 또 위드 코로나로 가기 위해서 싱가포르나 다른 나라 겪고 있는 것과 마찬가지로 신규 확진자가 증가하는 양상은 우리도 피할 수 없겠다. 어떻게 보면 넘어야 될, 또 지나야 될 과정이기도 할 수도 있겠다. 예. 여기에서 다만 중요한 것은 이제 이걸 지속 가능하게 우리가 관리할 수 있고 위드 코로나로 끝까지 잘 갈 수 있겠느냐 없겠느냐의 여부가 앞으로 좀 달려 있다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예. 최근에 확진자가 많아지면서 수도권뿐만 아니라 비수도권도 상황이 좋지 않다 이런 얘기 많이 나오잖아요. 대구도 꽤 많이 나온 것 같고. 지금 어떤 분위기죠? 일단 1차 대유행 이후에 대구에서 처음으로 이제 세 자릿수 확진자가 나오고 시작했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베트남 국적의 유흥업소 종업원으로부터 시작됐다 또는 뭐 그 부분이 가장 큰 포인트였다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네. 우리가 이제 인천이나 경기 지역에 많은 외국인 노동자들이 있습니다. 뭐 등록이 된 분들도 있고 안 된 분들도 있는데 중요한 건 이 사람들이 지인 모임을 할 때 국적별로 모이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 작은 커뮤니티가 있기 때문에 예. 그래서인지 대구에서 그 베트남 국적을 가진 사람들이 산발적 소규모 집단 감염이 지금 이루어지고 있고 그 커뮤니티가 이동한 흔적에 따라서 또 확진자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대구 경북이 가깝다 보니까 예. 경북 지역까지 확산이 되고 있고 이 확산되고 있다는 것은 대구 바로 위에 경북 지역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여기에 대해서도 계속 늘어나고 있고 또한 지금 고양시의 운동시설에서 지인 모임으로 인해서 31명 정도의 확진자가 또 발생을 했었고 방금 전에 리포트에서 가락시장이 1,000명대에 진입했다라고 했는데 네. 9월 11일 리포트를 찾아보면은 가락시장에서 77명이 확진됐다. 좀 조심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했었는데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결국은 9월 11일부터 추석 전까지 장을 본다든지 시장을 다녀갔던 손님들이 굉장히 많았기 때문에 그 가락시장으로부터 시작했던 사람이 77명에 그쳤는데 1,000명까지 늘어났다라고 확인할 수가 있거든요. 네. 그렇다면 많은 사람들이 다른 지역에서도 흔히 말하는 5일장이라든지 큰 규모의 시장을 찾아서 추석 장을 봤을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그렇기 예.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 앞으로도 계속 늘어날 수 있을 가능성이 있는데 중요한 거는 그나마 이걸 다행이라고 말씀을 드리는 것이 맞을 것 같은데 예. 올해 1월에도 3차 대유행 시작됐을 때 치명률이 1.43%였습니다. 하지만 지금 이제 0.81% 그러니까 백신 접종 효과라고 볼 수가 있겠죠. 이 부분에 있어서 치명률은 많이 떨어졌고 그때보다 확진자 수는 늘었지만 어쨌든 위중증 환자도 좀 철저히 좀 관리가 잘 되고 있기 때문에 예. 이 부분에 있어서는 역시나 접종이 굉장히 주요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예. 지금의 거리두기 상황은 10월 3일이 마무리가 되고 그럼 새로운 거리두기 체계가 나올 텐데 정부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확진자뿐만 아니라 위중증, 치명률을 고려하겠다 이렇게 말을 했으면 아까 말씀하신 위드 코로나로 좀 다가가겠다 이런 느낌으로 보이는데 이런 걸 고려한다는 거면 어느 정도 변화가 다음 거리두기 단계에서는 예상할 수 있을까요? 아마도 정부 당국의 조심스러운 견해지만 아마도 현재 사회적 거리두기를 연장하는, 유지하는 쪽으로 아마 가지 않을까 싶고요. 네. 위드 코로나로 간다는 것은
이제 조만간 그렇게 위드 코로나 가는 데 있어서 지금 또 거리두기 전면 개편하는 부분은 뭐 바로 또 개편돼야 될 것을 의미하기 때문에 좀 의미가 없겠다고 예. 보겠죠. 좀 아마 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위중증 환자 치명률은 나름 관리가 그래도 유지가 좀 잘 되고 있다고 말씀드리고 0.81%라고 지금 보도자료 나왔습니다. 아마 맞습니다. 그런데 조금 더 정확히 말씀드리면 0.81%는 지난 2월서부터 지금까지의 전체 치명률이고요. 예. 1월 이후에 이제 백신 접종이 되고 난 다음부터 이 월간 치명률의 변화를 본다면은 0.3%입니다. 확 떨어졌군요. 그래서 9월 달도 0.32%고 그 전 달도 0.3%. 그래서 상당히 많이 떨어졌는데 예. 전체를 본다면 작년에 워낙에 많이 안타까운 사망이 많아서 수치가 높습니다. 그렇고요. 그래서 좀 아까 방역당국 얘기대로 위중증이나 치명률을 고려하면서 사회적 거리두기를 전반적으로 검토하겠다는 뜻은 즉 그런 위중증과 치명률 관리가 잘 된다면 그리고 그 부분에 대해서 의료 체계 역량이 충분히 보호된다면 위드 코로나로 가는 것 전제로 해서 예. 이 거리두기를 전면적으로 조정은 하진 않고 개편을 하지 않고 조정하는 수준으로 지금 유지하겠다는 것인데요. 한 가지 이 점이 꼭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네. 지금 집단 감염 형태가 소규모 클러스터라고 얘기하는 부분이 많이 생기지 않습니까? 예. 이 부분이 좀 굉장히 우려스러운 부분입니다. 이 부분은 개인의 이 방역 수칙을 지키는 것을 넘어서 거리두기 프로그램이 잘 작동이 안 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근데 자세히 생각해 보시면 지난 거의 한 달 반, 두 달간 사회적으로 또 정부도 위드 코로나 얘기를 많이 하면서 이 부분에 대한 걸 희망적인 얘기를 했습니다만 사실 그에 대한 구체적인 어떻게 가겠다. 그러면 자영업자나 골목 상권이나 계신 분들이나 우리 같은 시민들이 뭘 어떻게 해야 될지에 대해서 아직 구체적인 지침이 안 나온 상황으로 한 달 반 이상 지났습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전반적으로 이러한 거리두기 프로그램에 대한 부분이 이 이행 수준이 전반적으로 떨어지는 것 같다라는 것이 지금 현실이고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추석 연휴와 맞물려서 올라가지 않습니까? 감염이. 예. 따라서 지금 시점에서 중요한 것은 이 위드 코로나에 대한 단계적인 방안이든 어떠한 방안이든 간에 구체적으로 어떻게 이행 계획과 그 이행 계획별로 어떻게 우리 시민과 국민과 자영업자가 지켜야 될 부분을 단계적으로 명확하게 알려드리는 것이 필요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예. 그런 필요성 말씀을 해주셨고 또 앞서 의료 체계 역량 말씀을 해주시기도 하셨는데 아무래도 확진자가 늘다 보면 병상에 대한 우려가 생기기 또 마련이라서 지금까지의 상황은 어떻습니까? 네, 일단 위중증 환자가 이제 관리를 많이 해야 된다고 말씀하시는데 지금 일단 병상 개수부터 살펴보면은 서울은 151개, 그리고 경기는 97개, 인천은 37개 정도가 남아 있고요. 비수도권 같은 경우는 세종이 2개, 경북이 3개, 대전이 4개 정도. 그러니까 비수도권은 사실 몇 개 안 남아 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감염 전담병원 사용률을 보면은 현재 38%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 나머지는 사용할 수가 있기 때문에 개수로 말씀드리면 9,700여 개 중에 한 3,700여 개 사용되고 있기 때문에 한 6천여 개 사용할 수 있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예. 그리고 경증과 무증상자를 격리하는 격리시설도 현재 60% 정도 가동이 되고 있고 40% 정도 쓸 수가 있는데 수도권은 약 3,900개 정도, 비수도권은 약 4,000개 정도가 가동이 가능하다라고 보면은 현재까지는 어느 정도 효율적으로 관리를 할 수가 있다라고 볼 수가 있고 역시나 백신 접종의 첫 번째 목표였던 치명률과 위중증 환자를 낮추는 데 있어서는 충분히 효과를 발휘하고 있다. 왜냐면은 접종 전에는 위중증 환자가 굉장히 많았기 때문에 네. 근데 뭐 경기도의 이재명 지사 같은 경우는 어떤 대학을 개방하라라고 얘기를 하든지 이렇게 병상 확보에 굉장히 힘들었었는데 네. 지금 같은 경우는 일일 확진자가 2,000명대를 넘어서고 80며칠째 계속해서 세 자릿수대가 나오는데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물론 가동률이 높다라고 말씀하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그 이전 백신 접종 이전 사회에 비교한다 보면 지금 그래도 효율적으로 관리되고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좀 들고 있습니다. 예. 예. 현 상황에서는 효율적으로 좀 관리가 되고 있고 대응이 가능하다. 그런데 확진자가 지금보다 더 나온다면 예를 들어 3,000명, 4,000명 이 정도로 간다고 했을 때도 우리의 의료 시스템이 지금 대응이 가능한 수준이라고 보시는지요? 예. 3,000명 정도 수준으로 나온다면 그 우리 의료 체계 대응 수준으로 감당이 가능하다고 보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예. 이유는 감염병 전담 병원의 병상 수와
위중증 환자 치료 병상 수가 아직은 여유가 있고 3,000명대 환자가 나오더라도 가능합니다. 그러나 이제 그 부분이 좀 추가로 더 돼서 4,000명, 5,000명이 생긴다면 당연히 부족하겠죠. 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부분은 이제 추가적인 조치가 나온다면 또 그에 대한 대응도 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다만 지금 가장 좀 어려운 점은 생활치료센터입니다. 네. 사실 생활치료센터는 병원이나 의료 체계가 아니지 않습니까? 예. 없던 시설을 새로 만들어서 하다 보니까 또 생활치료센터는 전체 발생 환자의 7, 80%가 다 들어가야 되는데 네. 인원수가 많이 필요해서 생활치료센터 부분은 환자 수가 급증한다면 부족해질 것이 굉장히 명확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조치는 좀 빨리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예. 그래서 이야기가 나오는 것이 재택치료 확대 이 부분인 것 같은데 이를 위해서 좀 준비를 해야 하는 부분이 있을까요? 일단은 재택치료를 할 때 이 부분에 있어서 지금 서울시가 23일부터 계속 900명 이상씩 나오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병상 수도 관리를 해야겠지만 의료진까지 피로도를 고려를 해야 될 텐데 예. 재택치료를 했을 때 가장 중요한 부분은 응급시 대처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따로 병상을 빌리지 않고 어떤 위탁 시설에 가지 않더라도 집에서 머물면서 버티는 거나 또는 이제 특별한 증상이 없으면 이제 시간이 지난 추이를 보는 것인데 그 중에서도 몇몇은 응급 상황으로 바로 바뀔 수가 있습니다. 네. 우리가 백신 접종 이후에도 그런 후유증 같은 것들이 있었기 때문에 과연 그러면 이런 것들을 응급 전담을 어떻게 할 것인가, 어떻게 신고하고 어떻게 그 응급 인력이 와서 그 촌각을 다투는 환자를 관리할 수 있을 것인가 이 부분이 가장 중요할 것 같고요. 오세훈 시장 같은 경우는 이 부분에 대해서 전담 마크 팀을 만들어서 이 구성을 하겠다. 그리고 어플리케이션이나 전담 전화를 개설해서 전화하는 즉시 출동할 수 있겠다라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예. 이 부분에 있어서 아마 잘 관리를 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교수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금 이 말씀하신 생활치료센터의 대부분 무증상이라도 입소하게 된다면 시설이 굉장히 포화될 텐데 약간의 증상을 구분해서 집에서 뭐 있게 한다든가 어떤 방식이 좋다고 보세요? 네, 당연히 재택치료 체계로 전환해야죠. 네. 사실 이미 재택치료는 우리나라만 지금 활성화가 안 돼 있고 서구 유럽이나 일본, 가까운 일본도 다 재택치료가 기본입니다. 예. 생활치료센터가 오히려 우리나라는 좀 예외적으로 지금 하고 있는 특별한 경우라서 재택치료를 활성화하는 것이 필요하겠고요. 다만 우려하시듯이 재택치료를 하다가 혹시라도 악화되면 곧바로 병원으로 치료가 바로 될 수 있는 그 시스템을 만드는 것은 어떻게 보면 우리 이제 처음 하는 거니까 예. 조금 더 모니터링과 이송 체계를 확보하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지금 지자체가 굉장히 신경을 쓰고 있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예. 오늘 오후에 정부가 이제 4분기 접종 대상자 그리고 접종 방식을 발표를 한다고 합니다. 근데 일단 기본적으로 나온 게 12에서 17세 사이 그 소아 청소년들 백신 접종 되고요. 임신부도 포함이 된다고 하는데 뭐 그래도 아직까지 경험이 없는 그래도 학생들, 어린 학생들이고 임신부니까 처음 접종하는 거에 대해서 부담이 좀 있을 것 같아요. 걱정도 있고요. 어떤 다 괜찮아서 어쨌든 안전성은 검증이 돼서 이렇게 시작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네. 설명 좀 해주시죠. 예, 지금 12세에서 17세 학생들의 백신 접종을 권고하는 형태로 의무가 아닌 네. 그렇게 진행이 되고 또 임산부 또 고령자분에게도 부스터샷이라든지 추가 백신 접종을 권고하는 형태로 이제 발표가 될 거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네. 안전성과 효능성에서 1차적으로 검증은 대부분 확보됐기 때문에 우리나라뿐만 아니고 미국에서도 백신 접종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다만 권고 사항입니다. 고령자에서 부스터샷은 조금 의무 사항 비슷하게 지금 우리가 강력하게 추진하려고 하는데 권고 사항이다 보니까 그로 인해서 혹시 일선 현장에서 내가 의무로 해야 되는 거 아니냐, 우리는 맞고 싶다, 왜 안 맞게 되느냐, 나는 안 맞아도 되는데 왜 자꾸 강요하냐 이런 부분들이 학교 단위나 또 직장 단위에서 여러 단체 단위에서 충돌의 소지가 있어서 이 접종 당국에서는 국민 여러분께 명확하게 메시지 던져주는 것이 좋겠습니다. 안전성과 효능성은 이만큼 우리가 확보됐습니다. 그러나 일부 추가로도 확인해야 될 상황이 있기 때문에 권고사항으로 됐고 이 권고사항에 대해서는 누구도 백신 접종을 거부한다 해서 비난받을 수 없습니다. 그렇지만 이 방역이라는 공중보건 차원에서 위드 코로나로 가는 차원에서 이 국민 여러분의 협조가 필요하다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관건입니다라는 점에서 메시지를 정확하게 던져주시고 누구를 비난하는 것이 아니고 백신 접종을 하는 것이 우리 모두에 도움이 된다는 점을 홍보와 캠페인과 이런 부분을 좀 더 강화하는 것이
지금 시점이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일단 12세와 17세 사이 학생들에게는 의무사항이 아니고 그들의 부모님과 본인의 의사에 따라서 네. 맞아도 되고 안 맞아도 되는데 그 안전성이나 그런 거에 대해서는 확실히 말할 필요가 있다. 이런 네. 믿음을 주는 것도 중요하겠네요. 네, 맞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접종 관련해서는 화이자와 모더나의 접종 간격이 다시 줄어들 것이다. 이 부분 역시 주목을 끌고 있는데 10월부터이거든요. 수급에는 이제 문제가 없는 상태인 거죠. 일단은 대통령이 직접 이 부분에 대해서 당분간 백신 수급에는 큰 차질이 없을 것이다라고 얘기를 했었고 미국 가서 이제 백신 협약을 많이 맺어오지 않았습니까? 네. 그 내용 중에서는 스와프도 있었지만은 원부자재 공급 포함해서 우리나라에 직접적인 투자도 포함이 됐었고 또 하나는 이제 베트남에 100만 회분을 보내겠다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 부분에 있어서 아마 우리나라는 충분히 확보가 되었으니까 이제 다른 나라로 보내겠다는 얘기를 발표할 수 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고 예. 그렇지 않았다면 사실은 또 바로 국내 여론의 반발에 휩싸였겠죠. 그렇기 때문에 어느 정도 수급에 대해서는 이제 큰 문제가 없었고 이제 3, 4주 간격으로 맞추던 걸 좀 늘렸었는데 이제 다시 더 단축시키는 상황까지 왔으니까 아마 정부가 목표하는 10월 말과 11월 초, 그러니까 국민 접종률이 뭐 70%, 80%이 정도 위드 코로나 직전까지 갈 수 있는 데까지는 적어도 한 달간은 예정대로 맞고 싶은 사람들은 다 맞을 수 있게끔 됐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예. 네. 이어서 부스터샷 이야기도 한번 해보겠습니다. 미국 같은 경우에 애초 계획했던 것보다는 좀 대폭 줄어든 대상에 대해서만 접종을 하게 된 것 같은데 이렇게 방향이 좀 바뀐 이유는 무엇이었나요? 네, 결국 안전성과 효능성 때문에 그렇습니다. 미국은 아시다시피 그 메신저 RNA 백신이라는 화이저와 모더나가 주로 백신의 접종의 그 대상이지 않았습니까? 예. 그러나 똑같은 메신저 RNA 백신을 모더나 맞은 분, 화이자 맞은 분은 또 다른 그 메신저 RNA 백신 또 부스터샷을 하는 부분에 있어서 화이자와 모더나를 비교했을 때 화이자가 조금 더 이런 안전성과 효능성을 입증하고 검증할 수 있는 데이터가 충분히 확보돼서 화이자를 우선적으로 이 부스터샷 대상으로 이제 이 백신으로 선정했고요. 모더나 부분이 안전성과 효능성이 없다는 뜻보다는 여러 가지 시험 데이터와 실험 그 임상 시험 결과를 좀 더 확보한 다음에 추후 결정을 내리겠다는 입장으로 보는 것이 맞겠고요. 그래서 어찌됐건 화이자만 대상으로 해서 65세 이상 고령자, 기저질환자, 의료인 종사자들에게 부스터샷을 접종하는 것으로 방향을 잡고 진행을 할 계획입니다. 예. 우리나라가 이제 지금까지 1차 접종자가 74%가 조금 넘었고요. 2차까지 완료된 분이 45%가 조금 넘었습니다. 근데 최근에 확진자가 많이 나오면서 활동성이 많은 2040 세대들 사이에서 많이 그 확진자가 나온다고 하는데 그들 중에서도 미접종자 분들이 꽤 있잖아요. 물론 고령자 분들도 아직 안 맞으신 분들도 계시고. 근데 이게 시간이 이제 예약된 날짜가 아직 도래하지 않아서 못 맞은 건 이제 점차 맞겠으나 본인의 의사로 안 맞는 분이 아직 계시잖아요. 그분들을 어떻게 설득하는 것도 좀 관건이 아닐까 싶은데 어떻게 보세요? 예, 바로 그 점이 중요합니다. 과학적인 사실과 대국민 소통과는 명확히 다릅니다. 네. 과학적 사실은 저도 여러 번 말씀드렸습니다만 지금 현재 이 신규 감염자 중에 그 확진자 중에 85%가 미접종자입니다. 백신 미접종입니다. 확실히 다르군요. 네, 그래서 결국 예. 백신 접종이 감염의 여부를 결정지어주거나 예방하는 데 굉장히 중요한 효과를 갖고 있다. 그런데 85% 확진자, 미접종 확진자가 거의 대부분 젊은 층이 많다 보니까 예. 숫자가 많아지는 건 아니겠습니까? 이게 과학이고요. 어. 이러한 과학적인 사실을 젊은 분들이나 아직 미접종 받으신 분한테 접종을 강화하기 위해서 말씀드릴 때는 그 과학 이외에 다른 추가적인 대국민 메시지가 필요하겠죠. 왜 그분들이 불안해하고 안 받으려고 하고 정말 시간이 없어서 그런 것인지 아니면 본인이 생각하는 것과 뭔가 다른 점이 있는지에 대해서 정확하게 이 국민의 생각을 이해하고 예. 그 부분은 정확하게 소통할 수 있는 메시지 개발 이 부분이 타겟팅을 하는 것이 필요하겠고요. 그러한 그 대국민 소통과 메시지는 과학적 사실 기반으로 하되 국민의 생각은 다를 수 있고 다른 언어와 다른 메시지 구성이 필요하겠다는 생각은 원칙입니다. 그 점에 조금 더 신경 써서 하면 좋은 결과를 기대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접종을 그렇게 아직까지 원하지 않아서 자발적으로 안 맞은 분들에 대해서는 그러면 목소리도 들어볼 필요도 있고 거기에 네. 대한 대책 마련도 필요할 거고 그래야지 또
위드 코로나로 가기 위한 단계도 될 수 있을 것 같은데 어떻게 보세요? 이게 20대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던 과학적 사실과 무관한 흔히 말하는 이제 괴담이 좀 퍼지고 있는 건 사실입니다. 네. 그러니까 백신을 접종했더니 좀 몸이 더 아프더라 이런 부분에 있어서 그 부분이 기분 탓일 수도 있고 아니면은 실제로 아픈 것일 수도 있는데 그게 과연 진짜 백신 때문인 것인가? 네. 그러니까 왜냐하면 내가 평상시 일상생활 똑같이 하는데 크게 달라진 건 백신 접종한 거밖에 없었는데 그럼 다 백신 때문이 아닌가? 그러니까 사실 이 민원센터의 전화가 업무가 마비될 정도로 백신 접종하고 나서 다 백신 때문에 그런 것 같다고 전화가 온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네. 근데 실질적으로 검증을 해보면 과학적 사실에 기반하면은 백신 때문이라고 보긴 어려운 또는 경증이라거나 네. 백신과 전혀 무관한 일도 벌어지는데 이 부분에서 20대들이 약간 공포를 좀 느끼고 있는 건 사실인 것 같고요. 그러나 이제 이 미국 같은 경우는 실리콘밸리를 중심으로 징벌적인 것을 가하지 않고 뭐 애플이나 이런 일부 기업들에서 백신을 맞은 사람에게만 취업을 신청할 수 있게 하겠다. 이렇게 긍정적으로 약간 네, 그러니까 안전을 담보해야만 사실 회사 입장에서도 면접을 보거나 아무리 비대면을 한다 하더라도 최종 면접 정도는 어쨌든 대면으로 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징벌적인 것이 아니라 어떤 혜택을 주는 방식으로 조금 전환을 하는 필요가 있지 않을까. 왜냐하면 사주 입장에서도 만약에 접종하지 않은 사람이 와서 회사에서 면접을 보다가 회사 전체가 마비되는 경우 예. 이런 것들을 굉장히 많이 봤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20대들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 그러면 회사 취업일 수도 있고 인턴일 수도 있고 여러 가지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네. 그런 부분에 있어서 회사 차원에서도 그런 걸 원할 테니까 그런 걸 좀 협약을 해서 만약에 후유증이 없는 건 아닙니다. 있는 분들이 있으니까요. 네. 그런 걸 효율적으로 관리를 잘 하고 있다라고 설득을 하되 그렇게 혜택을 주는 식으로 좀 얘기를 해서 유도를 한다면은 좀 더 많이 맞지 않을까. 사실은 이제 추석 기간에 접종률이 많이 높아졌다라고 하면은 사실 2차 접종까지를 다 봐야 되는데 1차 접종이 70% 넘으니까 거의 뭐 전 국민이 다 면역된 것처럼 이렇게 착각을 하시는 분들도 네네. 있더라고요. 그리고 또 20대 중에서는 아, 저분들은 백신을 맞았기 때문에 나는 괜찮겠지라는 생각을 해서 술자리에 그냥 무분별하게 가는 경우도 있어요. 근데 그거는 이제 그분들은 접종을 했기 때문에 그분들이 예방되는 거지 내가 예방되는 건 아니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런 부분에서 오해가 생기고 하다 보니까 계속해서 맞지 않으면 위험하다라는 신호는 반드시 보내야 되는 것이고 네. 그리고 징벌적인 것보다는 좀 혜택을 주는 방식으로 얘기를 해서 유도를 한다면은 20대들을 좀 더 충분히 설득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예,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최재욱 고려대 의대 예방의학과 교수 오창석 시사평론가와 이 시간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예.